매일 새벽 아파트 쓰레기장에 나타나는 의문의 상자. 그 안엔 누군가의 간절한 그림과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경비원이 우연히 발견한 작은 상자가 어떻게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장소를 공유해 주시면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만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65세,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원룸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동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후 아내와도 별거하게 된 정만수. 그에게 경비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죠. 사람들을 지키고 단지를 돌보는 일. 그것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첫 순찰 시간. 정만수는 늘 그렇듯 단지 구석구석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놀이터,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특히 분리수거장은 새벽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곳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또 있네. 쓰레기장 한쪽 구석,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이 상자는 분명 무언가 달랐죠. 정만수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 처음엔 나무와 집, 해와 구름이 그려져 있었죠. 애들 장난인가?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항상 빈 종이 한 장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쓰려다 만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만수의 책상 서랍은 이 그림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왜 이런 상자를 놓고 가는 걸까? 정만수는 그림들을 펼쳐놓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하나하나는 평범해 보였지만 전체를 놓고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죠. 첫 번째 그림의 집은 크고 밝았지만 날이 갈수록 집은 작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해가 환하게 떠 있었지만 나중엔 먹구름이 가득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 그림에는 창문에 갇힌 듯한 작은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만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도 어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리곤 했죠. 하지만 딸의 그림은 언제나 밝고 행복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달랐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슬퍼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새벽 정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 반. 상자가 놓이는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3시 12분경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키가 작고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운 아이의 모습이었죠. 고개를 푹 숙이고 망설이듯 천천히 걸어오는 아이. 상자를 살며시 내려놓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단지에 사는 아이는 아닌데. 정만수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단지 안에 사는 아이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방금 본 아이의 뒷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오늘 놓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그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방, 그 안에 웅크린 작은 아이, 그리고 방문 밖에서 문을 잠그는 커다란 손. 정만수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절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죠. 이거 뭔가 잘못됐어.
정만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갇혀 있거나 학대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때 정만수의 눈에 CCTV가 들어왔습니다. 쓰레기장 쪽을 향한 감시 카메라. 거기에 아이의 모습이 찍혔을 겁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밤 정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새벽 2시경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죠. 가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 하지만 그 순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정만수는 확신했습니다. 상자를 놓고 가는 아이와 방금 전화한 아이가 같은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출근하자마자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 전화 한 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무서워요라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소장님, CCTV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쓰레기장 쪽이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기범 소장이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CCTV, 뭐 사건이라도 났어요? 한기범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요즘 새벽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누군가 계속 상자를 놓고 가는데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만수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기범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손을 저었죠. 에이, 애들 장난이겠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버릇없는데요. 그런 걸로 일일이 CCTV 뒤지면 일이 안 돼요. 정만수는 주머니에서 그림 몇 장을 꺼냈습니다. 특히 검은 방에 갇힌 아이가 그려진 그림을 한기범 앞에 내밀었죠. 이거 보세요. 이게 단순한 장난 같아 보입니까? 그림 좀 어둡게 그렸다고 학대받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림 다 이래요. 정경비님, 일이나 하세요. CCTV는 중요한 일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한기범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다시 신문을 들어 올렸죠. 저녁 시간, 정만수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박진우를 찾아갔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평소 정만수를 존중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진우 씨,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사정을 들은 박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소장님 퇴근하신 후에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8시 관리사무소에서 CCTV 모니터 앞에 앉은 박진우가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습니다. 며칠 걸 볼까요? 일주일 전부터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화면에 쓰레기장 주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여기요. 3시 12분.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박진우가 영상을 확대했죠. 키가 한 120cm쯤 될까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로 보이네요.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어두운 옷을 입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일주일치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아이가 매일 나타났던 겁니다. 이상하네요. 이 아이, CCTV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CCTV를 피해 다녔죠. 마치 카메라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요. 잠깐, 여기 좀 확대해 보세요. 아이가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잠깐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흐릿하지만 긴 머리의 여자아이였죠. 그런데 얼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인가? 아이의 뺨 부근에 어두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멍인지 상처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죠. 이때 박진우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여기 다른 사람도 있어요. 아이가 사라진 후 약 5분 뒤에 후드티를 입은 성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아이가 갔던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쓰레기장 쪽으로 왔죠. 아이가 상자를 놓았던 자리를 확인하고는 주변을 살핀 후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설마 아이를 따라온 건가? 정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아이의 행동을 체크하고 있었죠.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박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정만수는 박진우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소장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네, 저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저씨가 더 알아내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날 밤 정만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CTV에서 본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특히 얼굴에 그 어두운 자국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만수는 서랍에서 그림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보니 그림 속 아이의 얼굴에도 비슷한 자국들이 있었죠. 처음엔 단순히 칠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의도적으로 그린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내일 새벽 반드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한 남자의 정체도 밝혀내야 했죠. 새벽 3시, 정만수는 경비실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CCTV에 찍힌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죠. 쓰레기장 근처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3시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건가 싶었을 때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죠. 아이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정만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곧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쓰레기장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망설이는 듯했죠. 정만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못 놓고 가면 어떡하지? 너무 작은 소리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두려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섰죠. 정만수는 지금이다 싶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얘야, 잠깐만. 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순간 정만수와 눈이 마주쳤죠. 10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긴 머리에 수척한 얼굴, 그리고 CCTV에서 봤던 것처럼 왼쪽 뺨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토끼처럼 뛰어 도망치기 시작했죠. 기다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만수가 외쳤지만 아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만수는 잠시 망연자실해 있다가 아이가 놓고 간 상자를 집어들었죠. 오늘도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림 옆에 있던 빈 종이에 처음으로 글자가 적혀 있었죠. 여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삐뚤빼뚤한 글씨.
겨우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만수의 손이 떨렸죠. 이건 분명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만수는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소장님, 이거 보세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정만수는 그 쪽지를 한기범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기범은 쪽지를 대충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또 이 얘기예요? 정경비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버라뇨? 아이가 직접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썼는데요. 애들이 그런 장난 많이 해요. 관심 받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런 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아파트 이미지만 나빠져요. 한기범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일을 덮으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진짜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일단 좀 더 지켜보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시고. 정만수는 답답한 마음에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죠.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딸 민지가 학교에서 이상한 낌새를 보일 때 정만수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사춘기라 그래 별일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빠, 나 좀 도와줘요. 어느 날 밤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민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정만수는 알고 있었죠. 민지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로 정만수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그를 원망했고 결국 별거하게 됐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정만수는 경비 일을 하며 속죄하듯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었죠. 정만수는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가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죠. 여보세요? 김 형사님이시죠? 정만수입니다. 민지 아빠요. 김태준 형사는 10년 전 민지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당시 정만수와 꽤 친해졌죠. 아, 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정만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형사는 진지하게 들어줬죠. 확실히 이상하네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으면 공식 수사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기다려야 합니까? 일단 제가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정 선생님도 계속 관찰하세요. 뭐라도 더 나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정만수는 다시 그림들을 꺼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림마다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죠. 첫 번째 그림의 밝은 집은 점점 어두워졌고 창문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그림에선 창문이 완전히 막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받은 그림에는 문 밖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 그리고 방 안에 웅크린 작은 아이. 아이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갇혀 있는 거야. 정만수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감금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이는 유일한 소통수단으로 이 상자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저녁이 되자 정만수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살쯤 된 여자아이, 긴 머리에 수척한 외모. 하지만 아무도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이상하네. 분명 이 단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밤이 깊어지자 정만수는 다시 쓰레기장 근처에서 잠복했습니다. 오늘은 그 수상한 남자를 확인하고 싶었죠. 예상대로 아이가 다녀간 뒤 5분쯤 지나자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아이가 놓고 간 상자를 확인하려는 듯 다가왔죠. 정만수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런데 그 순간 남자는 정만수를 보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요. 잠깐만. 하지만 남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만수는 그 자리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죠. 뭔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만수는 아파트 상가를 돌며 주민들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10살쯤 된 여자아이를 본 적 있냐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러다 상가 2층에 있는 미용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명자 헤어살롱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미용실이었죠. 문득 미용실 주인이라면 뭔가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용실은 동네 소식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후반의 여성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장명자 원장이었죠. 정만수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경비 아저씨시네요.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이 근처에서 10살쯤 된 여자아이 본 적 있으세요? 긴 머리에 좀 수척한 아이요. 순간 장명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워낙 아이들이 많아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매일 새벽 나타나는 의문의 상자와 그림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장명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죠. 그의 말이에요. 정만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그 아이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세요? 그 아이가 누군지? 장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무하고도 말하면 안 된다고 늘 혼나던 애예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도 하고. 누가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장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가끔 봤을 뿐이에요. 이만 가보세요. 손님 오셨네요. 장명자는 황급히 정만수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녀가 일부러 대화를 끝내려 한 거였습니다. 정만수는 의구심을 품고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장명자는 분명 뭔가 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왜 말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정만수는 미용실이 보이는 곳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혹시 장명자가 누군가와 접촉하지 않을까 해서요. 밤 9시쯤 미용실 불이 꺼졌습니다. 장명자가 문을 잠그고 나왔죠.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급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몇 마디는 들을 수 있었죠. 그 영감이 이상한 눈치를 챘어. 상자 얘기를 하더라고.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정만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영감이라는 건 분명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장명자는 누군가와 이 일에 대해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끄는 장명자가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만수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미행했죠.
장명자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봐서 남자인 것 같았죠. 장명자가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정만수는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 않았죠. 다만 두 사람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습니다. 약 10분 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공원을 빠져나갔고 장명자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죠. 정만수는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결국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죠.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있어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로 봐서 어제 쓰레기장에서 본 그 남자 같았습니다. 남자는 아파트 단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정만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향했죠. 바로 아파트 3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층이 아닌 고층으로 올라갔죠. 정만수는 당황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층에 살고 있다는 건가?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만수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수를 확인한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자가 한 집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 게 보였죠. 1203호. 정만수는 호수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내려왔죠. 이제 그 수상한 남자가 사는 곳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죠. 그 아이는 정말 저 집에 있는 걸까? 다시 경비실로 돌아온 정만수는 입주자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1203호. 이철우, 46세. 1년 전에 입주했고 가족사항에는 독신이라고 적혀 있었죠. 독신이라고? 그럼 그 아이는? 정만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신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산다는 건 이상했죠. 혹시 신고하지 않은 가족이 있는 걸까? 아니면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납치된 건 아닐까? 아니면 불법으로 입양된 건 아닐까? 정만수는 김태준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형사님, 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정만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미용실 주인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1203호의 이철우라는 남자까지. 점점 수상해지네요. 내일 제가 한번 가볼게요. 비공식적으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건 아닐까?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기범 소장이 들어왔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경비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무슨 소문이요? 아니, 무슨 아이가 실종됐다느니, 학대받는다느니. 아저씨가 그런 얘기하고 다닌다면서요? 정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한기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 그게 제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정경비님 경고하는데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아파트 분위기 흉흉하게 만들지 말고요. 알겠죠? 한기범의 말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버렸죠. 정만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기범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렇게 이 일을 덮으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정만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김 형사가 와서 조사를 할 거였죠. 뭔가 밝혀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아저씨,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누구니? 어디 있니? 하지만 대답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 소리. 뭐 하는 거야? 전화하지 말랬지.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만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그 전화를 받은 후 정만수는 곧바로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 아파트는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203호. 정만수는 그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관 앞에 서자 망설여졌죠. 증거도 없이 무작정 문을 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만수는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숨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철우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는 걸까? 이철우는 1203호로 들어갔습니다. 정만수는 비상계단에서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폈죠. 그리고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철우의 목소리였죠. 왜 말을 안 들어?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작고 가녀린 흐느낌이었죠. 정만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무서워서.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있잖아.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해?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정만수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김태준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급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위험해요. 내일 아침 일찍 와주세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8시에 가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만수는 다시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상자가 올까? 아니면 어젯밤 일 때문에 오지 못할까? 3시 12분. 놀랍게도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죠. 절뚝거리며 걸어왔고 한쪽 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마음이 급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하면 안 됐으니까요. 아이는 상자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죠. 그리고는 급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얘야. 정만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죠. 오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갈 힘이 없어 보였죠. 아저씨. 그때 그 아저씨. 아이가 정만수를 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맞아. 아저씨야. 괜찮니? 다친 데 없니?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전화. 미안해요. 아저씨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돼. 아이는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쪽지였죠.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정만수가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슬픈 얼굴이었죠.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가 절 찾으러 올 거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 아저씨는 엄마가 날 버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절 사랑해요. 정만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와 헤어진 것 같았죠. 그리고 지금은 저 이철우라는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유리. 조유리예요. 유리야, 아저씨가 도와줄게. 엄마 찾는 것도 도와줄 거야.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안 돼요. 그 아저씨가 와요. 저 가야 해요. 잠깐만. 유리야. 하지만 유리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곧이어 이철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만수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경비 아저씨가 왜 여기? 산책 나왔습니다. 새벽 순찰 중이었어요. 이철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만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유리가 놓고 간 상자를 발견했죠. 이게 뭐죠? 글쎄요. 방금 발견했는데. 이철우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쓰레기네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정만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죠. 이철우는 유리가 상자를 놓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번 확인하러 왔던 거고요. 아침이 되자 정만수는 초조하게 김태준 형사를 기다렸습니다. 8시 정각 김 형사가 도착했죠. 정 선생님,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만수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유리라는 아이의 이름도 알게 됐고 엄마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요. 조유리, 혹시 실종 아동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김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있네요. 조유리 10살. 4년 전에 실종 신고가 됐었어요. 그런데요? 6개월 후에 신고가 취하됐어요. 찾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나타난 거라면. 정만수와 김 형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 사건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죠. 일단 그 이철우라는 사람부터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미용실 주인도요. 김 형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참이었죠. 그때 정만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정만수가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만수 씨죠? 경비원이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제 딸을 찾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유리, 제 딸 유리요. 정만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여자가 말을 이었죠. 저는 오미정이라고 해요. 유리 엄마예요. 제 딸이 살아있다는 거죠? 유리 엄마라고요? 정만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옆에 있던 김태준 형사도 놀란 표정으로 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4년 전에 헤어졌어요. 제발,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살아만 있다면.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김 형사와 눈짓을 주고받았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근처에요.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1시간 후 정만수와 김 형사는 종합병원 지하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오미정은 수척한 얼굴과 지친 표정이 역력한 인상이었죠. 유리 사진이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리예요. 제가 잃어버린 제 딸이요.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4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미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녀는 긴 침묵 후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 저에게 스토커가 있었어요. 계속 따라다니고 협박하고 처음엔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음식에 약을 탔는지 제가 기절했어요. 오미정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워 보였죠. 이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유리가 없었어요.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했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제가 약물 중독자라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김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실종 신고는 어떻게 취하하신 거예요? 6개월 후에 오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죠. 한 경찰관이 전화해서 유리를 찾았다고, 친척 집에 있었다고,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경찰관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찾아보려 했지만 사람들이 절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정만수와 김 형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오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 김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듣고 알려줬대요. 단지 경비원이 수상한 아이를 찾고 있다고, 유리 같다고. 정만수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매일 새벽 놓고 가는 상자와 그림들, 그리고 쪽지. 오미정은 온몸을 떨며 그림들을 바라봤죠. 이건 정말 우리 유리가.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지를 보더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정만수도 그 부분에서 목이 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절실히 엄마를 찾고 있는지 오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모르죠. 어떻게 유리를 데려갔는지. 저는 그저 잃어버렸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김 형사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이철우, 1203호에 사는데 이 사람 전과가 있네요. 무슨 전과요? 아동 관련 불법 입양 브로커였습니다. 정만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미정도 놀란 표정이었죠. 명자 헤어살롱이라고 아세요? 오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요? 그 미용실 주인 장명자도 이 일에 연루된 것 같아요. 과거에 보육원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있고 김 형사가 더 깊이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철우와 장명자는 오래전부터 불법 입양 일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한기범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조직적인 범죄네요. 김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죠. 오미정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미혼모로 분류됐고 유리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으로 처리된 거예요. 정만수는 분노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짜고, 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꾸민 거죠. 오미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유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당장 1203호로 가서. 정만수가 벌떡 일어서려 하자 김 형사가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섣불리 움직이면 유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신중하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김 형사의 전화가 울렸죠. 잠시 통화하던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철우가 유리를 데리고 이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만수와 오미정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제가 경찰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죠. 세 사람은 급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4년 만에 드디어 유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또다시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죠. 정만수의 마음속에서는 딸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유리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죠. 정만수와 오미정, 김태준 형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죠. 12층까지 오르는 동안 정만수의 다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203호 앞에 도착하자 김 형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지원 요청한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무작정 들어가면 위험해요. 하지만 그때 문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싫어요. 가기 싫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오미정이 견딜 수 없다는 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야. 엄마야. 엄마 왔어. 문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죠. 이철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철우 씨죠?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김 형사가 재빨리 막았죠. 유리야. 오미정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여행 가방 옆에 쪼그리고 앉은 유리가 보였죠. 4년 만에 마주한 모녀였습니다. 엄마. 유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오미정은 유리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 엄마야. 우리 유리.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이철우가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원 나온 경찰들이 도착했고 곧이어 장명자와 한기범도 연행되었죠. 경찰서에서 이철우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숨겨진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4년 전 장명자가 소개해줬어요. 보호자 없는 아이라고.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키워주면 어떻겠냐고. 김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미정 씨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없다고 했죠? 이철우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기범이. 그 사람이 서류를 조작했어요. 오미정 씨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양육 능력이 없다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기범은 과거 보육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며 불법 입양의 통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장명자와 함께 취약한 미혼모들의 아이를 빼앗아 돈을 받고 넘기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럼 유리는 왜 데려갔어요? 돈 때문이었나요? 이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장명자가 아이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하지만 유리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았고 밖에 나가려고 했죠. 이철우는 점점 유리를 감금하게 되었습니다. 상자는 어떻게 된 거죠?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이철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제가 새벽에 일하러 나갈 때 유리가 몰래 따라 나온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CCTV 확인하다가 알게 됐죠. 그림을 그려서 상자에 넣고 유리는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누군가 발견해서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면서요. 왜 막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요. 그런데 나중에는 겁이 났어요. 혹시 들킬까봐. 그래서 계속 확인하러 갔던 거고.
장명자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다고 했죠. 돈이 필요했어요. 미혼모들은 대부분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고 우리가 좋은 집에 보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상품처럼 취급했고 엄마들의 절망을 이용했던 거였죠. 한기범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작하고 경찰 조사까지 무마시켰던 핵심 인물이었죠. 그 경찰관, 오미정 씨한테 전화해서 유리를 찾았다고 한 사람도 한기범이었어요. 가짜 경찰 행세를 한 거죠. 김 형사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미정은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속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제가 바보였어요. 유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만수가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범죄예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불법 입양 실태가 드러났고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타났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리와 오미정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년의 공백은 컸지만 모녀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정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딸은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유리는 엄마 품으로 돌아갔으니까요. 법정에서 이철우는 징역 5년, 장명자는 7년, 한기범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오미정이 정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유리를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마음의 빚도 조금은 덜었어요. 10년 전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였죠.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만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쓰레기장을 확인하는 습관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순찰을 하던 정만수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낯익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정만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분명 유리가 쓰던 그 상자였죠. 하지만 유리는 이미 엄마와 함께 떠났을 텐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그림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번 그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은 하늘, 화사한 꽃들, 그리고 활짝 웃는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유리, 양옆에는 오미정과 정만수였습니다. 아이의 솜씨로 그린 것이 분명했지만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죠. 그림 옆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아닌 어른의 글씨였죠. 오미정이 쓴 것 같았습니다. 정만수님께 유리가 꼭 이 그림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아저씨 얼굴을 그리는데 하루 종일 걸렸답니다. 우리를 구해준 천사 아저씨라면서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리도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기대하고 있답니다. 모든 게 아저씨 덕분이에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유리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를 찾아서 너무 행복해요. 아저씨도 행복하세요. 정만수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과 쪽지를 경비실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괜찮다. 이번엔 제대로 지켜줬다. 그날 오후 김태준 형사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정 선생님 어떠세요? 사건 끝나고 처음 뵙네요. 괜찮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잘 해결됐죠. 김 형사는 벽에 붙은 그림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유리가 그린 거군요. 잘 지내나 봅니다. 네, 다행히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건 이후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요.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만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경비원인데 무슨 자문을. 이번에 보여주신 관찰력과 끈기,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셨잖아요. 정만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몇 달 후, 정만수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죠.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의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수호천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조율이었죠. 정만수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유리예요. 이제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엄마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엄마가 가끔 아저씨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도와준 천사 같은 분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저씨, 건강하세요. 언젠가 꼭 찾아뵐게요. 사랑하는 유리가. 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유리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오미정이 따뜻하게 유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유리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았죠. 민지야.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이번엔 제대로 했지? 내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겠지.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만수는 깊은 숨을 쉬었죠. 10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지와 유리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두 아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